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정보 기관들은 전례 없는 비상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군사력에 집착해온 그 나라에서 충격적인 음성 파일 하나가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파일의 출처는 미국 군사력 최상위층. 이 단 한 건의 폭로는 곧 나의 존재마저 지워버릴 운명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기록은 반드시 남겨져야만 합니다. 미국 최고 전략정보요원인 그가 대한민국의 군사 실태를 목격한 뒤 남긴 마지막 고백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마치 포교금처럼 요동쳤습니다. 우린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는 수차례 그 메시지를 되뇌이며 정보실 안에서 다급하게 방 바닥을 짚고 버티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전 세계 주요 정보기관들은 즉각 대한민국 군사력 보고서를 긴급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불과 7일 만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확인한 순간 그 요원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보고서의 문구를 읽는 순간 손이 얼어붙듯 고정되었고 주변 경보음이 귓가를 찢듯 울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마치 악몽 같았다는 이 고백은 군사 분석가들마저 등골이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 엘리트 정보 요원이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세상에 흘린 것일까요? 그들의 진짜 움직임이 시작된다면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브리엘 손이에요. 저는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선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각 나라가 어떻게 전쟁에 대비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는지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역사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진흙탕 전장을 가로질러 돌진하는 기사들, 연기, 자욱한 하늘 아래 포성이 울려 퍼지는 전투, 촛불 아래서 명령을 내리는 장군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랐거든요. 저한테 역사는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역사는 나라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고 때로는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 같았죠. 처음에 한국 분석을 맡게 됐다고 들었을 땐 솔직히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라니요? 반도 끝에 길쭉하게 붙은 작은 나라, 어떤 미국 주보다도 작고 미국의 보호 없인 못 버틸 나라. 제 머릿속엔 붐비는 시장, 조그만 논밭, 명령만 따르는 군인들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이걸 왜 분석해야 하지? 훨씬 더 중요한 위협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죠. 거대한 군대, 핵무기 보유국, 글로벌 갈등. 이런 게 진짜 분석 대상이라 여겼어요. 한국은 마치 드넓은 바다에 생긴 작은 물결 같은 존재였어요.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로요. 처음엔 제 머릿속이 온통 무시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진짜 전투력이 없다고 여겼죠. 그들의 군화는 우리 뒤를 따라 걷는 여분의 발자국에 불과하고 전투기는 화려한 외형만 갖춘 훈련기일 뿐. 탱크는 오래된 미국 모델의 복제품이라는 생각. 그들이 누군가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머릿속엔 기계처럼 행진하는 군인들. 허락받기 전까진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 같은 모습만 떠올랐어요. 이건 제 업무 리스트 중 거의 비어있는 칸을 체크하는 기분이었어요. 빠르게, 시시하게. 제 태도는 예의라고는 없었어요. 솔직히 오만했죠. 이건 나한텐 수준이 안 맞아. 그런 생각으로 브리핑 자료도 읽지 않고 던져뒀고 예산표는 숫자에 숨은 무력함을 증명하는 듯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넘겨버렸어요. 회의 시간엔 펜만 톡톡 두드리며 시간만 때웠죠. 커피조차 식을 정도로 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러시아의 미사일 실험, 중국의 사이버 공격 같은 거요. 한국은 그냥 배경음이었어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저 그런 소음. 그런데도 마음속엔 조용한 질문 하나가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틀린 거면 어쩌지? 그 생각을 지우려고 했지만 훈련받은 제 자신, 수년간의 경험을 떠올려봐도 그 호기심은 완전히 사라지질 않았어요.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속삭이듯 말했죠. 그 작은 속삭임이 결국 저를 책상 앞으로 데려갔어요. 바로 한국 분석 파일이 시작된 그 첫날 아침이었어요. 상사가 저에게 한 폴더를 건넸어요. 대한민국 국방 프로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사도 지루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작은 업무야. 빨리 끝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고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폴더를 열고 첫 페이지를 훑었어요. 인구 5,100만, 육군 규모 46만 5천, 국방 예산 470억 달러. 그게 뭐라고요?
그냥 보통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숫자들 뿐이었어요. 고스트도 깨울 만큼 진한 커피를 새로 내렸어요. 그리고 키보드를 톡톡 두드렸죠. 엑셀 시트들이 화면에 켜졌어요. 인원수, 탱크 모델, 항공기 종류. 저는 마치 지루한 학생처럼 시트를 넘기며 대충 읽어 내려갔어요. 눈에 띄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놀랄 만한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훈련 영상 하나가 링크로 걸려 있었어요. 클릭했죠. 솔직히 회색 들판에서 병사들이 똑같이 발 맞춰 걷는 영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건 새벽빛이 비치는 활주로였어요. 짙은 안개가 콘크리트 위를 감싸고 있었고 FA-50 경공격기 한 대가 조용히 대기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전투기의 엔진이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새벽의 고요함을 산산이 깨뜨리는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전투기는 떠올랐고 날개를 기가 막히게 기울이며 솟구쳤어요. 애프터버너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은 희뿌연 안개 사이로 주황빛 궤적을 그렸고요. 그 순간 제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어요. 몸을 앞으로 숙이는데 의자가 삐걱거릴 정도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다시 재생했어요. FA-50이 날아다니며 가상 미사일을 회피하는 모습은 마치 파도를 넘는 돌고래처럼 우아했어요. 지상에선 위장복을 입은 병사들이 태블릿을 넘겨주고 탱크들이 벙커 뒤에서 무섭게 굴러나왔어요. 포탑은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회전하고 있었죠. 이건 훈련이라기보다 하나의 라이브 공연 같았어요. 놀라움을 선사하려고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고 저는 눈이 시릴 정도로 화면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한국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을까? 도대체 뭘 놓쳤던 거지? 제 자신감엔 아주 작은 금이 갔고 그 금은 점점 벌어져 호기심이 흘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뭔가 다르다. 그땐 아직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깊은 토끼굴로 들어가게 될지를요. 하지만 그 전투기가 활주로 위를 춤추듯 날아오르고 탱크들이 마치 생명체처럼 움직이던 그 순간 제 안에 불이 켜졌어요. 한국의 국방에는 뭔가 달랐어요. 접근 방식이 더 똑똑했고 더 날카로웠고 더 빨랐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거려. 그 FA-50 영상을 본 뒤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였어요. 에어컨 소리 위로 제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두근거렸어요.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고요.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 들었어요. 바로 흥분이었죠. 혹시 그 엑셀 파일 속 숫자들이 전부는 아니었던 걸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번째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FA-50 각각의 비행시간, 정비 기록, 성능 테스트 내용이 정리돼 있었어요. 제 눈은 데이터를 훑었어요. 최고 속도 시속 1500km, 회전 속도 초당 18도, 상승 속도 초당 50m. 테스트 리포트에 코멘트를 클릭했어요. 한 조종사가 이렇게 적어뒀더라고요. 이 전투기는 마치 제 몸의 연장 같았어요. 조종감이 놀라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이 살짝 메었어요. 조종사의 몸처럼 느껴졌다니요? 이건 훈련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진짜 전투기를 대할 때 나오는 열정이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그 수치들을 옆에 놓인 저희가 주력으로 쓰는 기체인 F-16 데이터와 비교해봤어요. F-16은 최고 속도 시속 1750km, 회전 속도 초당 16도, 상승 속도 초당 45m였어요. 수치상으로는 F-16이 더 우위였죠. 그런데 활주로 위에서 본 FA-50은 마치 스케이트를 탄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부드럽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수치로는 조금 낮은 기체가 어떻게 진짜 전투기를 그렇게 쉽게 압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신뢰하는 동료 마커스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마커스, 나 지금 FA-50 관련 자료 보고 있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야.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브리엘, 그건 그냥 업그레이드된 훈련기야. 실전용 전투기는 아니라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어요. 근데 조종사들이 전투기 같다고 말해. 너 그 영상 봤어? 3분 12초에 나오는 기동 장면? 상승하고 회전하면서 회피하는 그 동작. 시뮬레이션 미사일을 매번 따돌렸어. 마커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 영상 링크 좀 보내줘. 전 바로 보냈고 5분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대단하네. 근데 그래도 훈련이잖아. 이번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계속 파봐. 계속 파봐. 그 말이 도전처럼 들렸어요. 저는 검색창에 이렇게 쳤어요. 한국 K9 자주포 성능. 화면에 실험 보고서들이 가득 떴어요.
흙먼지가 날리는 평야에서 대형 녹색 포가 포탄을 쏘는 사진도 있었고요. 한 캡션이 눈에 띄었어요. 171초 안에 3발 사격 세계 신기록.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3발 쏘는데 3분도 안 걸린 거였죠. 저희 쪽 최정예 부대도 그 정도면 거의 5분은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다른 영상을 클릭했어요. 햇빛이 너무 강해 렌즈에도 번져 보였어요. 한국 포병팀이 조용히 하지만 번개처럼 빠르게 포탄을 장전했어요. 침착하면서도 매끄러운 움직임이었죠. 카메라가 포신을 클로즈업했는데 반동 후 정확히 다시 조준하는데 몇 초도 안 걸렸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우악스러운 화력이 아니라 빠르고 정교한 움직임이었어요. 그 다음엔 비용을 비교했어요. 한국은 K9 한 대당 약 120만 달러를 쓰고 있었고 저희는 같은 급 장비에 180만 달러를 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예산으로 훨씬 더 높은 작전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었죠. 장비 수는 적지만 효율은 훨씬 높았어요. 효율이 1.5배나 된다는 사실에 눈썹이 절로 올라갔어요. 그 수치를 메모해두고 다음 문서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눈에 띄는 제목 하나가 보였어요. K 흑표 산악주행 시험. 클릭했죠. 첫 장면에 눈 덮인 험한 경사기를 오르는 전차가 보였어요. 바람 속을 날리는 눈송이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K 전차의 궤도가 삐걱대며 움직였지만 미끄러짐 없이 산을 올라갔어요. 정상에 도착하자 잠시 멈췄고 120mm 주포에서 웅웅웅하고 낮고 묵직한 발사음이 울렸어요. 그 포탄은 모의 벙커 벽을 뚫고 하늘에 먼지를 날렸어요. 그 영상을 3번이나 다시 봤어요. 매번 상상했죠.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가 저 경사를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분명 미끄러지거나 중간에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K는 마치 사냥처럼 경쾌하게 올라갔어요. 화면 속 시험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박수치며 서로 끌어안았어요. 숫자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 전차를 향한 자부심과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들은 그 전차를 믿고 있었던 거죠. 저는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내가 한국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다니 이 분명한 우수성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 마음이 뻐근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짜릿했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말 큰 걸 놓쳤구나. 바로 그때였어요. 바그다드 현장 사무소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이라크 국경 근처에서 일하던 기술자 아흐메드 카림이라는 사람이 보낸 보고서였어요. 그는 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한국산 드론을 직접 목격했대요. 작고 검은 쿼드콥터들이 밝은 LED 조명을 달고 마치 커다란 곤충처럼 웅웅거리며 날아다녔다고요. 아흐메드는 이렇게 적었어요. 드론들이 반군 차량 위를 선회하며 생중계 영상을 송출했고 그 영상으로 UN 평화유지군이 정확히 포위 작전을 펼쳤습니다. 총 한 발 없이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첨부된 사진이 있었어요. 먼지 자욱한 도로 위, 무장한 남자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고 파란 헬멧에 UN 병사들이 조용히 다가가고 있었어요. 드론은 바로 그 곁에서 떠 있었고 렌즈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율이 확 왔어요. 한국은 무기력함을 감춘 게 아니라 자신만의 전략을 살아내고 있었구나. 조용한 준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행.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어요. 전투기, 전차, 자주포, 드론,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분석관들까지. 이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변화에 맞춰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젠 제 화면에 수많은 탭이 켜져 있었어요. FA50 데이터, K9 보고서, K 주행 시험, 드론 임무. 그 어떤 탭도 닫을 수 없었어요. 전부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이건 속도와 정밀함, 그리고 일체감을 위해 만들어진 전력이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흐름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정밀한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전 그걸 거의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저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어요. 그동안 저를 묶고 있던 편견은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졌어요.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볼 수 없겠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해졌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이 숨겨진 힘의 모든 퍼즐을 찾아내고 이게 어떻게 하나로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알던 세계는 틀렸거든요. 한국은 평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진짜 비범한 나라일지도 몰랐어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이젠 식었지만 제게 필요한 연료였어요. 심장이 조금씩 진정됐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힘은 어디까지 뻗어 있는 걸까? 저는 새로운 문서를 클릭했어요. 제목은 2단계 통합작전. 그리고 전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컴퓨터에서 다음 폴더를 열었을 때
마치 숨겨진 동굴로 들어가는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목은 통합작전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였어요. 이름만 보면 거창했지만 실제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클릭했죠. 화면에 영상 하나가 떴어요. 새벽녘, 고요한 들판에서 시작됐어요. 하늘은 연한 파란빛이었고 풀 위엔 서리가 반짝였어요. 갑자기 짙은 녹색 전투복을 입은 인물이 화면에 등장했어요. 표정은 침착했지만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귀에는 헤드셋이 있었고 손목엔 작게 빛나는 화면이 있었어요. 그 화면엔 디지털 지도와 움직이는 컬러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자세를 바짝 당겨 화면에 집중했어요. 점 하나하나가 병사나 차량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지도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깜빡였어요. 빨간색은 적, 초록색은 아군, 노란색은 정체불명이었어요. 병사가 앞으로 나아가며 손목 화면을 탭하자 점 하나가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다른 하나는 가까이 이동했어요. 그와 동시에 지구 반대편, 저와 비슷한 방 안에 있던 한국 지휘관들도 같은 지도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거 게임 같아. 근데 실제잖아. 이어지는 장면에선 화면이 4개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화면엔 나무 위를 날며 윙윙거리는 검은 드론, 두 번째 화면엔 언덕을 살금살금 내려오는 K-전차, 세 번째 화면엔 포탄을 쏘는 K-9 자주포, 네 번째 화면엔 손목 단말기를 조작하는 병사가 나왔어요. 네 화면이 동시에 업데이트됐어요. 드론은 은폐된 트럭을 발견했고 전차는 조준을 조정했으며 자주포 팀은 포탄을 준비했고 병사는 디지털 지도를 보며 전체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러다 트럭을 나타내는 점이 선명한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드론 카메라가 확대됐고 먼지 낀 트럭에 상자를 싣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전차는 트럭 뒤편을 정확히 타격해 도망 경로를 막았고 자주포는 트럭 앞에 고폭탄을 쏴서 먼지와 파편으로 벽을 만들었어요. 트럭은 멈췄고 남자들은 손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모두가 완벽히 협력했어.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한 몸처럼 움직였네. 영상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한국군은 단순히 비행기, 탱크, 포만 운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장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고 있었어요. 모든 병사, 모든 차량, 모든 드론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서로와 소통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지휘 통제 체계 개요라는 보고서를 열었어요. 한국군은 전장 인터넷이라 불리는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게임이나 영상용 인터넷이 아니었어요. 오직 군사 작전용으로 구축된 별도의 네트워크였죠. 이 시스템은 보안 위성, 지상 안테나, 특수 무전기 등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도, 영상, 음성 채팅, 센서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송수신했어요. 지휘관들은 마치 헬기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보듯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박민서 대령과의 인터뷰 내용도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엔 각 부대에 일일이 명령을 줘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태블릿에서 목표만 설정하면 모든 장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요. 마법 같지만 이건 기술이에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마법과 기술이 합쳐진 세계라니 완벽했죠. 그러다 특수부대 영상을 발견했어요. 6명의 병사들이 밤에 키 큰 풀숲을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고 헬멧 위엔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발걸음은 소리조차 없었죠. 대장이 손을 들자 모두 멈췄고 그는 손목 장비를 조작했어요. 화면 속점 하나가 노란색으로 변했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목표 전방.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본 경계탑엔 희미하게 깜빡이는 전구 하나가 있었어요. 2명의 경비병이 난간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둘로 나뉘어 움직였어요. 한 팀은 왼쪽 벽으로 이동했고 다른 팀은 근처 상자 위로 올라간 뒤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랐어요. 둘 다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죠. 대장은 다시 명령을 입력했어요. 하늘에 떠있던 드론 카메라가 경비병들을 확대했고 그들 뒤쪽 땅에 초록색 레이저 점 하나가 찍혔어요. 경비병들은 혼란스러운 듯 아래를 내려다봤고 그 순간 왼쪽 팀이 섬광 수류탄 하나를 던졌어요. 눈부신 빛과 귀를 찢는 소음. 한 명이 바로 쓰러졌고 지붕 위 팀은 조용히 내려와 다른 경비병의 무전을 차단했어요. 30초도 안 돼 두 경비병은 무력화됐고 부상은 없었어요. 대장은 정리 완료라고 입력했고 지도 위에 점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병사들이 건물로 들어가 임시 기지를 설치했죠. 저는 영상을 닫고 눈을 비볐어요. 30초 중얼거렸어요. 경보도 없고 지원도 없었어. 믿기지가 않네. 하지만 이건 단지 장비의 힘만은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보고서들을 읽어보니 이 병사들은 운동선수처럼 훈련받고 있었어요. 장애물 코스를 뛰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날씨, 지형, 심지어 적의 심리까지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떤 부사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훈련합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을 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컴퓨터보다 빠르게 사고한다고요? 한국은 전투기, 전차, 자주포를 만들었고 그걸 드론, 헤드셋, 디지털 지도와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고하고 서로를 믿고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병사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이젠 제 책상 위에 각종 출력물이 쌓여 있었어요. 네트워크 도식, 훈련 스케줄, 장비 목록, 임무 기록들까지요. 그 모든 게 하나의 흐름처럼 저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전쟁의 방식이 바뀌는 혁명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직접 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그걸 과소평가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돌았지만 정신이 맑아졌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공책을 폈어요. 제일 위에 이렇게 크게 썼어요. 한국 네트워크 강국. 그리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었어요. 실시간 전장 지도, 드론, 전차, 자주포의 통합작전, 순간 데이터와 함께 움직이는 특수부대, 울프, 네트워크 속에서 사고하도록 훈련된 병사들. 시계를 보니 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궁금증으로 가득했거든요. 이 네트워크는 해커로부터 어떻게 지켜낼까? 위성이 끊기면 대체 수단은 뭐지? 서울을 방어하거나 동맹국을 지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저는 다음 폴더를 클릭했어요. 제목은 사이버 방어 및 전자전이었어요. 새로운 탐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클릭하고 저는 다시 한국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날 한국의 네트워크형 전장을 분석하며 느꼈던 흥분을 그대로 안고 일어났어요. 급하게 커피 한 잔을 들고 보안 브리핑실로 향했죠.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엔 비무장지대, 인근 북부 산악지대의 지도가 떠 있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특수부대 울프의 실전 훈련을 직접 보게 되었거든요. 불이 서서히 꺼지고 영상이 시작됐어요. 희미한 주황빛 하늘 아래 어스름한 저녁 무렵이었어요. 6명의 병사들이 그림자처럼 바위 능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은 짙은 초록색 전투복을 입고 작고 정밀한 카메라가 달린 매끈한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부릅뜨고 화면 속에 빠져들었어요.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어요. 산악구조훈련 제707특임대 707부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특수부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어요. 산악구조, 대테러 작전, 국경 감시까지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였죠. 그들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화면 중앙에서 대장이 손가락 3개를 들었어요. 저도 따라 셌어요. 하나, 둘, 셋. 그가 신호를 주자 병사들은 두 팀으로 나뉘었어요. 한 팀은 좁은 암벽길을 타고 위로 올랐고 다른 팀은 가파른 경사면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바위를 건드릴 때마다 먼지가 살짝 피어올랐고 마치 작은 구름 같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제 발밑에서도 눈이 뽀드득 소리를 낼 것 같았지만 그들은 정말 조용했어요. 존재감조차 없었죠. 대장이 손목에 찬 장비를 가볍게 터치했어요. 손바닥 위에 초록빛이 반짝였어요. 그는 조용히 헤드셋에 속삭였죠. 이글 드론, 산장 시야 확보. 몇 초도 지나지 않아 4개의 날개를 가진 작은 드론이 화면에 등장했어요. 프로펠러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올랐고 멀리 있는 산장 위를 떠올랐어요. 드론의 카메라 렌즈가 줌인되자 안에 있는 부상당한 등산객과 가이드인 2사람이 보였어요. 드론은 실시간 영상을 병사들의 손목 장비에 전송했어요. 병사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이미 계획은 완벽히 공유돼 있었어요. 이어서 영상은 화면을 둘로 나눴어요. 한쪽은 능선 위 병사들의 모습, 다른 쪽은 서울에 위치한 지휘본부였어요. 어두운 방 안, 수많은 모니터들이 빛나고 있었고 헤드셋을 낀 장교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드론이 찍은 실시간 영상이 이곳에도 공유되고 있었어요. 한 장교가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707 구조까지 3분 남았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그 음성은 능선 위 병사들에게도 동시에 전달됐어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자.
첫 번째 팀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튼튼한 소나무에 묶은 로프를 타고 거미처럼 천천히 정확하게 하강하고 있었어요. 장갑 낀 손으로 미세한 움직임까지 제어했죠. 다른 팀은 좁은 절벽길을 따라 골짜기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아래엔 눈 위에 쓰러진 등산객이 있었어요. 목이 메어왔어요. 구조 영화를 보는 것 같았지만 이건 진짜였어요. 첫 팀이 부상자를 찾아냈어요. 그는 선명한 주황색 구조 담요에 감싸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병사들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한 병사는 맥박을 체크했고 다른 병사는 컴팩트한 들것에 그를 조심스레 고정시켰어요. 그 사이 다른 팀은 휴대용 짚라인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골짜기 양쪽에 6m쯤 떨어진 튼튼한 나무 두 그루 사이에 로프와 도르래를 단단히 고정했어요. 마치 이 일을 매일 하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소량기가 나는 듯했고 나뭇가지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상상됐어요. 준비 완료. 한 병사가 속삭였고 신호와 함께 들것이 짚라인에 연결됐어요. 등산객의 몸무게에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졌고 병사 한 명이 부드럽게 밀자 그가 공중으로 떠올라 골짜기를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이동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무사히 반대편에 도착한 걸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6명의 병사 모두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어요. 소리 없음, 혼란 없음. 그들의 움직임은 퍼즐 조각처럼 꼭 들어맞았어요. 구조가 끝난 뒤 팀장은 다시 장비를 조작했어요. 화면에 파란 점 하나가 깜빡였고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임무 완료. 점은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서울 지휘본부에선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임무 기록은 자동으로 저장됐어요. 시간, 위치, 날씨, 심지어 구조자의 심박수까지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고 눈은 반짝였어요. 단순히 한 사람을 구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들은 생명을 살렸고 정밀함이 뭔지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다음 영상은 야간 국경 감시 장면이었어요. 까만 하늘 아래 한국군은 적외선 스코프와 지상 센서를 활용해 DMZ 인근의 움직임을 감지했어요. 화면엔 붉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국경을 넘으려는 적 드론들이었죠. 몇 분 만에 교란 신호가 발사됐고 드론들의 카메라가 마비됐어요. 자동화된 방공 레이더가 드론을 추적했고 그들은 결국 후퇴했어요. 총성도 경보도 없었어요. 조용하고 정확한 방어였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특수부대는 단지 한 겹일 뿐이었어요. 그 아래 국경 방어망이 있었고 그 위엔 사이버 방어도 있었어요. 구조, 감시, 정보전이 모든 부대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데이터는 통합지휘본부로 흐르고 거기서 결정은 순식간에 내려졌어요. 공책이 점점 채워졌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울프는 그림자처럼 움직임, 드론 유도, 구조 작전, 서울과의 실시간 통신, 적외선 기반 무충돌 국경 방어, 존경심이 솟구쳤어요. 이 병사들은 단지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정보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고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체스의 대가들이 몇 수 앞을 내다보며 말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영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장면이 하나 더 나왔어요. 깊은 산속에 위치한 지휘 벙커였어요. 안에서는 지휘관들이 대형 화면에 뜬 지도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위성, 드론, 지상 센서, 모든 정보가 실시간 영상으로 전달되고 있었죠. 한 지휘관이 손가락으로 마을 하나를 확대했고 그 마을엔 구호물자가 필요했어요. 산길 위에서 헬리콥터가 이륙했고 구호 키트와 의약품을 실은 상자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됐어요. 지휘소 안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영상은 이렇게 끝났어요. 범정부 협력, 군사, 민간, 인도주의.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저는 한국을 작고 조용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팀워크와 기술, 훈련을 통해 조용한 강국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모든 요소, 특수부대, 드론, 센서, 벙커, 그 하나하나가 거대한 퍼즐 속 조각이었어요. 저는 브리핑실 문을 올려다봤어요. 책상 위엔 다음 폴더가 놓여 있었어요. 제목은 사이버 방어 및 전자전. 맥박이 빨라졌어요. 첫 번째는 한국의 전사들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적, 해커, 교란기, 첩자들과의 전쟁을 보여줄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났어요. 한국에 대한 예전 생각은 이제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는 새로운 임무가 놓여 있었어요.
이 조용한 폭풍의 모든 숨겨진 층을 이해하는 일. 그리고 전 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이버 방어 및 전자전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을 때 심장이 순간 멈추는 듯했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의 힘을 전차, 전투기, 특수부대에서 봐왔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였죠. 전선과 신호, 공기 중에 숨겨진 정보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었어요. 처음 클립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수많은 빛나는 선들이 그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 유럽을 중심으로 붉은 선들이 스르르 퍼지기 시작했어요. 경고음이 울렸고 저는 깜짝 놀라 의자에 몸을 움찔했어요. 이거 사이버 공격이잖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총도 없고 군인도 없지만 이 코드는 발전소, 병원, 은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였어요. 만약 이 공격이 성공한다면 도시는 정전되고 혼란은 폭풍처럼 번져나갔을 거예요. 오른쪽 화면에는 서울의 서버실 실시간 영상이 나왔어요. 수십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환한 조명 아래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초록색과 흰색 코드가 줄줄이 흐르는 모니터에 고정돼 있었어요. 머리를 단단히 따은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타자를 쳤어요. 침입 경로를 격리해야 해요. 그녀가 헤드셋에 외쳤어요. 화면 구석에 있는 시계를 봤어요. 0000 공격 시작. 유럽의 불빛이 깜빡였어요. 병원은 전기를 잃었고 도시 거리엔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런데 서울에선 이미 대응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10초. 한국팀은 침입 원인을 감염된 라우터 네트워크에서 추적했어요. 20초. 보안 위성을 통해 차단 신호를 발사했죠. 30초. 침입은 완전히 봉쇄됐어요. 지도 위에 붉은 선들이 사라지고 초록색 선들이 되살아났어요. 파리, 베를린, 로마의 불빛이 다시 켜졌고요. 저는 숨을 거칠게 내쉬었어요. 가슴이 탁 놓이는 기분이었어요. 30초 만에 막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30초였어. 머릿속이 소용돌이쳤어요. 한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수백만 명이 어둠 속에 고립됐을 거예요. 응급 전화도, 냉장고도, 신호등도 멈췄을 거예요. 병원도 마비됐겠죠. 세상은 멈췄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고요. 두 번째 클립이 이어졌어요. 서울의 한 교육시설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마치 선수처럼 훈련받고 있었어요. 장애물 코스를 달리는데 그 장애물이 두꺼운 케이블과 복잡하게 얽힌 배선들이었어요. 그들은 워게임을 하듯 가상현실 공간에서 사이버 공격과 방어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 아레나처럼 보였죠. 한 훈련생이 웃으면서 초고속으로 카운터 코드를 입력했어요. 코드가 화면에서 너무 빨리 흘러내리다 못해 튀어나올 듯했어요. 커피 한 통으론 부족하겠네요. 그녀가 농담했어요. 저는 공책에 메모했어요. 유럽 전역을 덮친 사이버 공격. 한국팀이 30초 만에 방어 완료. 세계는 혼돈 직전까지 갔다. 가상 워게임 훈련 시스템. 속도와 협업이 세상을 지켜냄.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이들이 단지 키보드와 용기로 대륙 전체를 지켜내고 있었어요. 다음 파일은 글로벌 인도적 대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클릭하자 태평양의 작은 섬이 화면에 떴어요. 강력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바람은 울부짖고 나무는 뚝뚝 부러졌어요. 파도가 해변을 집어삼켰고 어부들의 오두막은 쓸려나갔어요. 항구의 배들도 침몰했어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은 아이들을 안고 진흙탕 거리 위를 달렸어요.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빗물로 젖어 있었죠. 그러다 수평선 너머에서 밝은 노란색과 초록색의 선박이 나타났어요. 험한 바다를 날카로운 칼처럼 가르며 다가온 건 한국 해군함정이었어요. 헬리콥터도 함께 떠 있었고 구조팀과 의료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어떤 장면에선 헬기 한 대가 무너진 교회 위에 정지 비행하고 있었어요. 구조 요원이 줄에 매달려 지붕에 갇힌 가족에게 구명조끼를 내리고 있었어요. 구조될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졌어요. 지상에선 한국군이 마른 담요와 통조림, 약품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 젊은 병사가 다리가 다친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붕대를 감아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미소를 지었고 병사는 한국어로 조용히 말한 뒤 영어로 덧붙였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눈가가 시큰해졌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강하고도 따뜻한 친절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배들과 헬기는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건 생명을 잇는 구명선이었죠. 한국은 어떤 대가나 칭찬도 바라지 않고 그저 조용히 달려와 도왔어요. 구조를 마친 뒤 흔적도 없이 떠났고
그 자리에 희망만 남겼어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저는 뿌듯함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국의 힘은 단지 탱크나 전투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대륙을 지켜낸 코드였고 폭풍 속을 뚫고 달린 배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재난에 대비하며 자신과 세상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도시만 잃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우린 희망까지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세계도 그리고 제가 속한 나라조차 조용한 힘을 가진 이 나라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려. 제가 보안 브리핑실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렸어요. 방 안에는 국방부 고위 인사들, 합참 의장단, 나토 대표들까지 자리하고 있었고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단순한 제목이 떠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대한민국 국방의 모든 층을 분석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심은 벅차올랐어요. 안개 속을 가르며 비행하는 FA-50부터 눈 덮인 언덕을 오르는 K-전차,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특수부대, 전장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대륙 전체를 블랙아웃에서 구해낸 사이버 방패, 태풍을 뚫고 달려간 해군 구조대까지 각 능력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으면 제가 지금껏 본 그 어떤 전력과도 다른 힘이 완성됩니다. 리모컨을 눌렀더니 화면이 6개의 패널로 나뉘었어요. 안개 속 FA-50 전투기, 초단위로 포격하는 K9 자주포, 능선을 누비는 특수부대, 울프, 실시간 네트워크 전장 지도, 서울 사이버 방어센터, 폭풍을 가르는 인도적 해군 함대, 각 이미지가 조용히 맥박처럼 깜빡이고 있었고 주변의 고위 인사들은 의자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모두 저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이 패널들은 보여주기용이 아닙니다. 이건 조용한 강국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조용하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하다는 건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집중이 위협을 향하면 속도와 정확함으로 곧장 내리꽂힙니다.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죠.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어두웠을 겁니다. 훨씬 차가웠고요. 다시 리모컨을 눌렀어요. 패널들이 사라지고 동아시아 지도가 텅 비어 화면에 떴어요. 한국의 사이버 방어가 없었다면 저는 유럽의 붉은 X 표시를 그리며 말했어요. 지난 겨울 유럽 대도시는 며칠간 암흑에 빠졌을 겁니다. 병원은 마비되고 긴급 구조망은 붕괴되고 공포는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졌겠죠. 클릭하자 그 붉은 X가 사라지고 초록색 체크 표시가 유럽 위에 떴어요. 하지만 한국 덕분에 30초 만에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단 30초가 수백만 명을 구했어요. 다음으로 태평양 섬 주변을 붉은 점선으로 그렸어요. 한국의 해군 구조대가 없었다면 제가 말했어요. 수천 명이 폭풍 속 지붕 위에 고립됐을 겁니다. 식수도, 식량도, 약도 없었을 거예요. 그 섬들은 유령 마을로 변했겠죠. 클릭하자 그 붉은 선도 사라지고 초록 체크 표시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선박은 24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시속 90km가 넘는 강풍과 거센 파도를 뚫고요. 그들이 생명을 구했고 희망을 지켰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제 상상해보세요. 만약 한국의 전선이 허술했다면, 서울이 노출되어 있었다면, 산악 요충지가 비어 있었고, 국경은 오래된 CCTV와 종이 지도로만 감시됐다면, 그건 재앙의 공식이에요. 저는 지도에 DMZ의 작은 성체 하나를 그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한국은 적외선 센서, 교란기, 드론,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투입 가능한 특수부대로 국경을 지켜요. 총 한 발 없이 말이죠. 잠시 영상 하나를 재생했어요. 드론이 날고 센서가 깜빡이고 병사들이 기계처럼 정확히 움직이는 모습. 몇 초 후 다시 멈췄어요. 이건 요란한 방어가 아니에요. 큰 폭발도 깊은 참호도 없어요. 대신 똑똑하고 즉각적인 대응이죠. 어에서 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고 저는 손으로 조용히 닦았어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맺어온 모든 동맹, 모든 조약, 모든 연합훈련 그 중심엔 한국이 있어요. 그들은 늘 제 시간에 나타나요. 준비된 상태로요. 그리고 필요한 장비를 다 갖추고요. 노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통합력, 혁신력,
결이 첫 번째 패널을 가리키며 이어갔어요. 통합력 모든 병사, 모든 전투기, 모든 함정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요. 혁신력, 드론, 네트워크, AI 예측 시스템을 세계 누구보다 빠르게 개발하죠. 결의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매일 기억하며 생존을 위해 훈련해요.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젠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분석가였던 저는 예전엔 숫자가 힘이라고 믿었어요. 전투기가 많고, 전차가 많고, 병력이 많아야 강하다고요. 그런데 한국이 알려줬어요. 진짜 강함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요. 더 빠른 전투기, 더 똑똑한 전차, 병사 수는 적어도 하나하나가 선수처럼 훈련되고 전사처럼 무장돼 있어요. 마지막 클릭, 다시 6개 패널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이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이 중요한 이유예요. 이 나라가 사라진다면 동북아의 균형은 무너질 겁니다. 보급망은 위협받고 타이완의 방어는 흔들리며 태평양 섬들은 폭풍과 홍수에 노출되고 사이버 전선은 공격에 열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미국 본토에서 우리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허둥지둥하게 될 겁니다. 목소리를 한층 단단하게 다듬었어요. 미국과 동맹국은 세계 모든 곳을 동시에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뜻을 함께하고 바로 설 준비가 된 파트너가 필요해요. 한국은 그 파트너예요.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최고의 동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없다면 이 세계도 우리나라조차도 무너질 수 있어요. 화면이 꺼졌어요. 한동안 방 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그리고 곧 한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히, 이내 점점 커졌어요. 저는 안도와 자부심이 뒤섞인 기분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을 둘러싼 제 선입견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한 장군이 조용히 물었어요. 합동훈련을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잠시 후 저는 오후 햇살이 내리쬐는 바깥으로 나왔어요. 한국에 대한 오래된 편견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을 그냥 작은 물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한국은 거대한 파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힘에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건물을 떠나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한국.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해졌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사브리엘 손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 감동적이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들려드린 감동국관입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